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상담 전혜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법률 고민 박준철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2557-8295번 연락 주시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을 통해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합의를 했는데 증인 출석, 바뀐 건물주의 퇴실 요구, 공적 마스크 일탈 약국 신고되나요? 내 새 옷 물어내. 네, 또 다양한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결과 지켜봐 주시고요. 자, 저희 상담 연결되는 걸 기다리는 동안 블랙박스를 통해 알아보는 교통법률 상식, 격돌 블랙박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면서 두 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다양한 시선에서 해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도착한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인 것 같네요. 주행을 잘하고 있는데 어머! 아이고,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다시 볼까요? 잘 주행하고 있는 와중에 앞에 이거 트럭이죠? 사고 좀 크게 났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딪혔어요. 지금 트럭이 방향 지시를 켰는지 안 켰는지 저는 이제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두 분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과실 비율부터 보겠습니다. 두 분 화이트보드에 블랙박스 측 과실, 상대방 측 과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내주신 걸 보고 있다 보면 마치 직접 운전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항상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나 좀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은데 두 분 일단 과실 비율 써주신 걸 볼게요. 김 변호사님부터 볼게요. 블랙박스 측, 약간 경우의 수를 달리 써줬네요. 블랙박스 측이 0이고 상대방이 100이거나 아니면 블랙박스 과실이 20이거나 상대가 80이거나. 네. 이렇게 써주셨고, 그러면 박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90, 상대방 측 90. 네. 10, 90?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보니까 비슷한데 그 중간 의견을 써주셨네요, 박 변호사님이. 네. 그러면 박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블랙박스 과실이 10. 네. 네. 우선 뭐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네.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고속도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 아니었나요? 네, 국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블랙박스 운전 차량은 뭐 2차로를 달리다가 네. 한 50에서 뭐 100m 사이 그 전에 이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서 이제 앞지르기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상대방 차량도 1차로로 이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먼저 이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살펴보면 이제 도로교통법 뭐 제19조 제3항에 운전자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진로 변경을 할 때 뭐 손이나 방향 지시 등 흔히 뭐 깜빡이라고 하죠. 네. 미리 이제 깜빡이 같은 거 켜서 이제 신호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영상을 보면 뭐 상대방 차량은 블랙박스 차량이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이제 진로 변경을 하였고, 뭐 심지어 깜빡이도 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차량이 이제 과실이 매우 큰 것이죠. 그리고 뭐 다음 번호는 뭐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을 보면 뭐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규정들도 있긴 해요. 네. 뭐 도로교통법 21조 뭐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뭐 그것을 특별히 위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위반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차선도 좀 미리 바꾸지 않았습니까? 미리 바꾸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100대 0으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렇게 과실 산정 기준을 보면 앞지르기를 시도를 할 때 전적으로 과실을 주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잘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굳이 또 과실을 찾는다면
상대방 차량이 이제 좀 중장비를 운반하고 있는 트럭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중장비를 운전하고 있는 트럭이면 사실 시야가 좀 제한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영상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의 과속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달려있었죠? 예,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 10% 정도의 과실은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김태형 변호사님은 100대 0이든지 아니면 뭐 80대 20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경우를 생각하신 건가요? 네네. 사실상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동의를 한데요. 네. 일단 상황도 사실관계도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동일하기 때문에 직진 주행 중이던 이제 트럭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선 변경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 지신 등을 켜서 진로 변경을 할 것이라는 것을 꼭 알리셔야 되고 네. 그리고 변경을 하실 때도 방향 지시 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차량이랑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 유지를 하시면서 옆이랑 뒤를 꼭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트럭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그리고 옆이나 뒤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꼼꼼히 보지 않으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하면 저는 우선은 이 트럭 차량에 뭐 100%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지만 이번 영상은 조금 가는 그 블랙박스 차량의 속도가 조금 다른 차량보다는 좀 빨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과속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과속을 했다고 하면 아마 블랙박스 차량에도 한 20% 정도 혹은 30% 정도 이렇게 과실 책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20대 80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고요. 두 분께서 이 영상만 보고 판단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실제 과실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트럭을 봤는데 트럭에 지금 포크레인 같은 엄청 큰 뭐가 있었습니다. 이런 포크레인이나 굴착기 같은 중장비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좀 따로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건설 기계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가 되면 네. 뭐 고속도로나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우리가 도로에서도 종종 보이는데요. 왜 시멘트를 싣고 네, 다니고 이렇게 돌, 네. 이제 쏟아내는 그런 이제 장비들이죠. 네. 그런 장비들은 이제 자동차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포크레인이나 뭐 굴착기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이긴 하나 자동차로는 분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제 운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뭐 블랙박스에서도 보셨듯이 그때는 이제 트럭에 싣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아, 예. 그렇겠죠. 조금 전과 같이 그렇게 운반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운전을 할 때는 차종에 관계없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거는 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 잠시 내려두고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도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557-8295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그 고민을 방송을 통해 무료로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저는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좀 일종의 몸다툼 같은 걸 하다가 제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크네요. 예. 네, 경찰서에도 신고도 하고 네. 조사도 받으면서 이제 남자친구를 이제 상해한 강간 미수로 제가 고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헤어지는 마당에 잘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한테 합의를 제안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서 합의금 800만 원 받고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합의서에는 더 이상 남자친구가 저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과 네.
저희는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사인을 했는데 네. 그로부터 이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법원에서 저한테 우편물이 오더라고요. 네. 네, 제가 아직 저희는 합의한 내용인데 그 사건은 저에게 증인 출석을 하라는 건데 제가 피해자였고 원고인데 저는 증인 출석을 하라니까 좀 의아해서 네. 네, 잘 몰라서 저는 법을 연락을 드렸는데 예. 원래 이게 가해자 측이랑 합의를 하면 사건이 원만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자친구 쪽에서도 좀 본인도 억울한 게 있을 테니까 저에게 다른 제목으로 좀 소송을 건 건 아닌지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합의를 했는데 덜컥 이렇게 법원에서 뭔가 서류가 날라오면 좀 겁이 나죠. 혹시 네. 합의하셨다고 하셨을 때 합의 내용을 이제 문서로 남겨놓으셨어요? 저 합의서를 쓰기는 했어요. 합의서를 쓰긴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박준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변호사님께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을 좀 알려주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박준철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몇 가지 그러면 먼저 질문부터 좀 드리고 상담을 시작할게요. 예. 네.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찰이나 혹시 검찰에서 조사도 받으신 거죠? 네. 진술 조서 같은 것도 쓰시고 거기에 도장 찍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시진 않았죠? 네네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진 않았고 지금 그리고 증인 출석 그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전화로 온 게 아니라 그 우편으로 왔고 그게 법원에서 왔다는 거죠?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종합을 해보면 지금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상담자분께서 피해자인 것은 당연히 명백하고요. 두말할 나위가 없고 다만 근데 이제 원고는 아니에요. 예, 그 원고 피고는 이제 그 민사소송에서의 개념이고요. 우리 지금은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개념은 아니고 굳이 원고를 따지자면 그리고 이제 원고를 따지자면 그게 우리 상담자분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원고인 겁니다. 네네. 예, 검사가 원고이고 상대방 전 남자친구분은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검사가 이제 피고인 전 남자친구를 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이렇게 기소를 하는 구조인데요. 좀 쉽게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증거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상담자분이 이제 피해자로서 증언을 해라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날라온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지금 합의서를 썼는데 그럼 왜 지금 출석하라고 하냐?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럼 합의서 내용에 네. 저희 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제가 묻지는 않기로 한 건데 네네. 그쪽에서 저희 간에는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기를 원하고 합의금을 네. 그 부모님이 제시를 해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럼 가서 이렇게 증언을 하면 또 그쪽에 불이익이 가게 되면 또 나중에 저한테 역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원래는 강간죄 이런 것이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친고죄라고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못 했었어요. 예, 그래서 고소 취하를 하면 이제 강간을 시도한 사람도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고소가 없어도 그리고 이제 고소 취하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아마 상해 이 부분도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고소 없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담자분께서 고소를 취하를 했다고 합의서 내용에 아마 고소 취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죄값을 치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아마 검사든 아니면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든 또 물어볼 거예요.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예. 네. 그때 뭐 또 그때도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뭐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했다, 합의를 했다. 그래서 네. 이제 비록 이제 저 폭행을 당하고 좀 범죄의 위협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 이제 그 전 남자친구분도 뭐 처벌은 받겠지만 대신 이제 양형에서 조금 유리해지는 거죠. 예. 저는 조사를 받을 때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고 네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사람의 기억이다 보니까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은 저는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대조해 봤을 때 없는 혐의로 저는 그게 결론이 났는데 네네. 그 혐의 하나를 가지고서는 저 남자친구가 저한테 네. 뭐 무고죄라든지 이런 걸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면 무고죄 위험이나 뭐 또 좀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하면 위증죄 위험도 뭐 없는 것 1%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무고죄도 그렇고 이제 위증죄도 그렇고 고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사람이 이제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증언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 기억이 원래 다 100%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진술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크게 뭐 무고죄로 엮어서 당한다거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 그것까지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검찰이 어쨌든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기소를 했고 이제 우리 상담자분과 합의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또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무고죄나 위증죄를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제는 우리 상담자분께서 기억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전제인 거죠. 네. 저 이걸 할 때 그 남자친구는 부모님께서 아니 우리 아들 뭐 빨간 줄 가면 어떡하냐 막 이러시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지금 될 경우에는 남자친구 그런 신상 같은데 이런 게 그 기록이 남을까요? 예, 이게 그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의하면 이제 강간 같은 경우는 뭐 신상 공개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또 이제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했느냐 여부, 이제 또 최종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 명령이 좀 거의 뭐 필수적으로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이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시니까요. 그 부분은 뭐 이렇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우편물을 맨 처음에는 수령을 못했고 며칠 있다가 재방문을 수령했는데 이거를 제가 증인 출석을 제가 꼭 반드시 해야 할까요?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제 출석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단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고요. 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뭐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출석을 안 하더라도 뭐 불출석 사유서를 써서 이제 출석을 안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차 소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예, 그래서 뭐 웬만한 사유로는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되실 때 미리 출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막 미룬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거네요? 네,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출석할 거 뭐 미뤄가야 또 이렇게 정당한 사유를 뭐 사유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명 자료도 사실 좀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출석할 거 그냥 미리 출석하시고 오히려 빨리 끝내는 게 뭐 이제 전 남자친구분한테도 좋고 우리 상담자분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가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운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실 테지만 한번 그냥 가셔서 말끔하게 빨리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으셨는데. 근데 지금 증인 출석 꼭 해야 되나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되지만 언젠가 꼭 한번 가야 된다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만약 끝까지 안 하게 되면 이 네. 당사자한테 뭔가 불이익이 간다든지 뭐 벌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 네. 게 있을 수도 있나요? 네, 불이익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출석하기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쓰고 뭐 소명 자료를 잘 첨부를 해서 네.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출석을 못한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면 뭐 특별히 불이익은 없지만 네. 그렇게 이제 정당한 사유 인정을 못 받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네요. 예, 과태료도 예. 좀 다액입니다. 네. 그리고 소송 비용도 부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과태료와 별도로. 네. 그래서 아주 이제 뭐랄까요? 그 좀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예. 또 이제 만약에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예.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사실 이 증인으로서 이 증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아까도 뭐 상담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출석하게 될 거 네. 차라리 한 번에 출석하고 좀 털어버리시는 게 여러모로 이득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이렇게 법정에 가는 이렇게 네. 출석을 하는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증인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제 일은 아니고요. 저희 예. 어머니 일인데요. 어머니께서 어떤 일을 예, 예. 겪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 네. 10평짜리 조그만 식당을 6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1년 전쯤 건물주가 이제 바뀌었어요. 네. 1년 전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건물주는 여기 거주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네. 내용 전달을 부동산이나 아니면 대리인들을 통해서 네. 내용 전달을 항상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몇 개월 전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병원을 짓는다고 네. 세입자들에게 좀 나가달라고 어. 합의금은 대충 저희 어머니한테 제시한 건 없는데 네. 옆 가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500만 원 정도에 좀 나가달라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예. 어머니는 6년 전에 이제 계약 당시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권리금 1,500만 원에 여기를 인수하셨고요. 예.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는 권리금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시겠다고 지금 네.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아. 주변 예. 부동산에서는 여기 바닥 권리금이 약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장사를 잘 하고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받고 나가기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3,500만 원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예. 이런 와중에 가게가 화재가 났어요. 아유, 어쩜 좋아요. 예, 물론 이제 큰 화재는 아니고 인명 어머니 피해는 없으셨죠? 가게, 예, 전혀 예, 없고요. 다행입니다. 예. 예, 어머니 가게 내부만 이제 화재로 다 타버린 상태인데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네. 저희가 첫 번째로 건물주에게 어떤 부분을 정당하게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네. 두 번째로 협의가 안 될 경우 네. 철거한다는 말 무시하고 화재 원상복구 한 후 예. 영업이 가능한지 아,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연락 안 되는 건물주 대신 부동산 사업자나 건물주 대리인에게 네. 남은 4년 동안을 계약갱신하겠다고 문자로나 통화로 네. 보내도 되는지. 네, 전달을 해도 인정이 되는 건지.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게 변호사님들에게 문의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다행히 어머니께서 화재보험에 지금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예. 변호사 비용이 혹시 소송이 있을 경우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 내용을 보면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권리금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약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예. 상대가 소송을 먼저 걸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 방어만 할 수 있는 건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 드린 이 내용 외에
예.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좀 추가로.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예. 잘 해주셨는데 지금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10년이니까 지금 6년 하셨으니 4년을 더 협의가 안 되면 더 하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네.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권리금 처음에 1,500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3,500 요구하고 계시는데 건물주는 네. 500만 원만 준다고 하고요. 또 부동산에서는 네. 바닥 권리가 2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협의가 네. 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김태훈 변호사님과 함께 들었거든요. 네. 김 변호사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지였거든요. 네, 네. 일단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계약 내용이 보증금 네네. 500만 원에 월 45만 원으로 계약을 하신 거고 금액은 지금 변동이 없으신 상황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우선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은 대상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지금 6년 정도 계약 중이시라고 하셨으니까 2014년 정도에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2014년 뭐 몇 월경에 몇 년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최초에? 그때 한 8월경에, 네. 7, 8월경에 2년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갱신이 되셨네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2년은 돼서 2016년에 또 갱신을 하시고 2018년에 또 갱신을 하신 상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갱신을 했던 거고요. 계속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정식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를 제가 지금 할 거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계약 네네.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예, 예. 원래는 2018년 10월 이제 16일 전에는 원래는 5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10년의 적용 대상인지, 왜냐하면 법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네, 예. 5년의 대상인지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2년 네. 계약을 체결을 최초에 좀 짧게 하셨고 이미 2회를 갱신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네.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해 보면 이미 지금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으신 상황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10년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1회만 갱신해서 4년째였었으면은 10년까지 연장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서 6년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2회 갱신을 이미 하시다 보니까 지금 6년째 임대차 기간 중이다 보니 과거법에 의하면 원래 5년이 최대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이미 그 기간을 넘으신 상황에서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이 법을 신법을 적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통 1년이 갱신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지금 권리가 있은 상황으로 보여져서 10년을 요구하시기는 지금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네. 그러셔서 지금 일단 10년을 요구하실 수는 없으신 것 같고 아마 이제 보통은 임대인이나 건물주 같은 경우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관련해가지고 여기가 당연히 뭐 주택이나 이런 거나 상가 건물이신가 봐요? 네,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이시고 그리고 그 재건축을 한다고 대리인 통해서 고지를 했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정도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셨나요? 그냥 부동산 업자 네. 전화로 네. 아니면 이제 찾아와서 여기 병원이 이제 들어서 설 거다라는 그렇게 그 말로만 좀 내용을 좀 상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지금 들었을 때는 언제 지금 그 얘기를 처음 들으셨던 작년부터 들으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쯤에 그 고지를 하셨어요? 그 건물주가요? 네네, 그 대리인들 통해서 고지를 하신 한 거군요.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얘기 나온 거요. 1년 전에. 예. 그러시면은 사실 어쨌든 간에 지금 갱신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만약 2014년 8월에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이번 8월에 만기가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고지는 이미 1년 전에 하셨다고 하면 네.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이 뭐 구체적으로 고지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이제 재건축할 테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였는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할 예정이라던가 뭐 상세하게 안내가 되었던가요? 네, 그런 상세하게 몇 월 며칠 날부터 건물을 철거하겠다 얘기는 없고요. 네네.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네.
지금 5군데 세입자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벌써 지금 3군데가 나간 상태고 네네. 지금 어머니하고 옆가게 그 2군데만 지금 남은 상태예요. 아, 그러시구나. 일단은 그래서 이게 갱신 요구권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일단 10년 존속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더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약간의 변수는 그거예요. 원래 그 관련 법령을 보면 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뭐 시기나 그다음에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해서 그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는 게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손해를 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퇴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계획이 좀 부실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재건축할 거다라는 정도의 고지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문제를 삼으시면 조금 유리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법원에 갔을 때에는 그 고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그 예정 기간이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고지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뭐 좀 유리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요구권 자체는 지금 없으신 상황이라서 예정 뭐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올해 8월 정도에는 퇴거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늦어도. 네네.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네. 지금 저도 이제 이게 갱신 요구권이 해당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해당이 하필 또 안 되시는 상황이셔서 네네. 그러신 상황이셔서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없거든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네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시는데 그래도 뭐 500만 원 정도라도 주신다고는 하시긴 하시니까 다른 뭐 임대인분 소유권자분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배려를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원하시는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손해이시고 이게 원래 재건축인 경우는 이렇게 인테리어 시설비 이런 거 하나도 회수 못 하시고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퇴거 당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 건물인 경우는 안 되고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배상하는 제도가 최근에 마련이 돼서 주택에 계셨으면 또 조금 다른데 지금은 상가에 계시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 아까 4번째 이게 변호사님께 여쭤볼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화재보험 약관에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는데 여기가 네네. 임대차 보증금과 여기에서 관련된다는 개념이 이런 권리금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권리금이 보장되는 범위라고 해석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됐다고 하면 모를까 보증금이라고 범위를 했다고 하면 보증금이랑 권리금 사실 별도의 개념이기는 해서 네, 권리금은 어쨌든 회수가 100% 가능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이 계약이 되신 걸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 비용이 청구가 안 될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혹시 뭐 특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그 보험사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예. 지금 많이 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 지금 그쵸. 답을 좀 들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아쉽지만 2014년에 계약하시고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을 이렇게 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옆에 집하고 두 집만 지금 안 나갔다고 했는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옆에 집이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을 해서 10년 연장 이게 가능하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10년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아직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 거거든요. 건물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고 그러면 이분이 원하시는 배상을
보장을 주고 내보내시거나 뭐 권리금까지 다 보장을 해주시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퇴거를 못 시키니까 네. 조금 상황이 달라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권리금도 회수 방해할 수도 없고 건물주 입장에서 근데 네. 지금 사안은 그 갱신 요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이제 만료되는 거예요. 조만간. 예. 그러면 사실상 특별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피해를 입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아마 이 건물주분께서는 재건축을 예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다면 네. 옆집도 계약 기간을 좀 생각하고 계약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이런 거는 법률적인 뭐 팁은 아니지만 네. 이런 사례들이 생겼을 때 재건축은 사실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 법률적으로는 좀 미비한 게 맞거든요. 소송을 진행을 해도 결과적으로 얻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알박기식으로 안 나가고 버텨서 네. 조금 더 받는다거나 보통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이 많이 배상을 받으시는 거 맞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너무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시면 네. 그런 사실적인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집 중에서 3곳이 나가고 2곳 남았다고 했는데 혹시 옆에 집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뭐 묵시적 계약 갱신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썼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 삼아 서로 정보를 좀 교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답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권리금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권리금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걸 방해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는 뭔가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네, 일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에서 권리금 방해를 회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은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권리금 방해하는 행위는 어쨌든 간에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새로운 여러 가지를 알아봤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02557-8295번입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요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 게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있었는데 최근 맘카페에서 마스크 오부제와 대리 규정을 안 지키는 이른바 공적 마스크 일탈 약국 명단이 떠돌더라고요. 저처럼 양심적으로 마스크 구매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호구된 기분인데요.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약국과 그 사실을 좋은 정보라고 맘카페에 공유하는 이용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사연 딱 봤을 때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요. 마스크 판매 지침을 어긴 약국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이거 궁금해집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지금과 같은 뭐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네. 어떤 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침 그리고 뭐 국민들도 이렇게 공감하는 지침을 위반하는 약국에 대해서 좀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물가안정법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또 의견도 있는데 아직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게 지금 향후에 좀 이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당장의 뭐 법적 제재는 어렵겠지만 그 약사회 같은 자치회에서 또 마스크 판매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또 조치는 좀 신속하게 취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일단 없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규정을 어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맘카페에 올라왔겠죠. 그러면 이곳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도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네. 우선은 이게 처벌 규정이 있어야 사실 이거에 대한 논의 실익이 있는 부분인데 예.
저도 이제 박 변호사님과 같이 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선은 관련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그 고시가 있고 그 상위법에 물가안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규정이 사실 있기는 한데 이게 이 행위에 해당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위가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걸 알면서 처벌되는 행위인 걸 처벌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이제 가담을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범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뭐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표현이 지금 가담을 했다, 공범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마스크 일탈 약국 소개 누군가 맘카페에 올렸다고 했는데 거짓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유를 했다. 요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물론 뭐 거짓 정보가 아니라 뭐 부정적인 정보를 올린 것만으로 이제 명예훼손죄는 일단은 성립 안 할 것 같아요. 명예훼손죄는 안 돼요? 그 명예를 이제 만약에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죄는 좀 성립하기 어려운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지침을 위반한 게 어떤 법적인 위반까지는 아니다. 이러면 이제 법적인 그 정보를 제공했다고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물가안정법에 해당된다면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면 또 어떤 방조 혐의로 이제 처벌받을 여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뭐 리스트 공적 마스크 일달 약국이 아닌 보통 일반 약국에서 마스크 오부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 마스크 옷은 꼭 사야 된다라고 억지로 막 강요하는 구매자도 있잖아요. 근데 좀 난동을 부리거나 힘든 구매자 같은 경우는 그냥 약국에서 그냥 팔고 말지 말고 이렇게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문제되지 않을까요? 네네. 우선은 그런 이제 구매자 행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실제로 요즘에 기사들을 보면 이런 약국에 줄 서 있다가 이제 감정이 상해서 뭐 난폭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정에서 예를 들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다거나 그래서 주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그 약국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텐데 만약에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일반 통상적인 뭐 난동을 피우는 정도였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제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꼭 그거를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사처벌 규정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또 처벌을 동일하게 받을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 뭐 관련 규정 같은 거 보면 공적 판매처로부터 공급을 배제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치 정도는 되게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 정도는 쉽게 뭐 당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 구매자가 강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뭐 주시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강요를 하는 구매자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판매를 하셔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 대기줄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마스크 구매 시 오랜 대기로 인해 불만을 가진 시민이 좀 나쁜 짓을 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욕설과 침을 뱉는 등 약사를 위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호사님? 그것은 물론입니다. 뭐 폭행죄, 상해죄 또는 뭐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시기인 만큼 평소보다 양형에서 조금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요즘 더 민감하기 때문에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뭐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떠나서 요즘 우리가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또 당연하고 약사분들도 아주 고생이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또 영업이익이 마스크를 이렇게 판매한다고 해서 이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뭐 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응원하는 그런 인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폭행을 한다거나 뭐 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행위는 반드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전 국민이 잘 이제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끝까지 좀 배려를 하면서 이 사태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사연부터 볼까요? 큰맘 먹고 산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버스로 출근하던 중 과일 주스를 들고 탄 여자가 제 옷에 주스를 쏟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제대로 열받았는데요. 문제는 주스가 세탁해도 지워질 것 같지 않아서 그 여자에게 연락처를 받으며 세탁으로 지워지지 않을 시에는 옷값을 변상해달라고 했더니 고의가 아닌데 너무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옷값 변상을 요청해도 되는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애매합니다. 일단 우선 절대 고의가 아니라고 상대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상대방 부주의로 음료가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이걸 옷값을 변상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로 현재 음식물을 들고 탈 수 없는 건 서울시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느 정도 선까지 변상을 해야 될까요, 박 변호사님? 뭐 변상 의무가 어느 정도인 것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인적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랑 비교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에 이제 100% 과실로 어떤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차량이 이제 손해를 입으면 우리가 보통 수리비를 배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옷에 대한 세탁비가 배상액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집에서 안 되고 뭐 세탁소를 가야 되고 아주 고가의 약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약품값 뭐 세탁비도 다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다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근데 그걸로도 도저히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옷 가격 가치가 하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 가치 하락분만큼 또 추가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판례에서도 보면 자동차의 엔진이 아주 중추적인 부분이 이제 뭐 파손이 돼버려서 수리로도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그 교환 가치 부분도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배상액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와 비교를 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제일 첫 줄에 큰맘 먹고 산 실크 브라우스라고 했습니다. 좀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 측이 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또 너무 소액이잖아요. 네, 고가의 옷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송하시는데 또 인지 송달료도 일단 선납을 하셔야 되고 또 오고 가시는 비용도 있고 서면도 내시고 하셔야 되니까 선뜻 뭐 소송을 권유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뭐 감정이 상해서 이걸 꼭 배상을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결국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는 가지 않고 좀 협상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 봅니다. 근데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뭔가 쏟을 만한 걸 들고 있으면 기사님이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님한테 책임을 좀 물을 수는 없을까요?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아직 판례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이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갖고 타는 사람 승객을 이제 제지할 수 있는 그 취지가 승객의 안전과 조금 더 쾌적한 탑승 환경 이런 것도 이제 취지로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기사분이 이제 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제 제지를 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이제 인과관계가 있으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제 생각으로는 그 기사님과 혹은 버스 회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소액이라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는데 또 남의 옷만 더럽힌 게 아니고 버스에도 뭔가 주스도 흐르고 시트도 좀 뭔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스를 들고 탄 상대방한테 버스 회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네. 원칙적으로 이 음식물을 들고 타신 분의 과실이 100%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버스에도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뭐 급정차를 했다거나 하는 어떤 변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책임 같은 것도 부여될 소지가 있어서 뭐 아마 버스 쪽에 100% 책임을 묻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버스에 대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모든 게 좀 소액이라서 법률적으로 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협의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생방송 법률 상담 마칠 시간이고요. 방송이 끝나도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557-8295번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